안녕하세요. 5주차 산림 측량 및 GIS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평판 측량의 기본적인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평판 측량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판 측량의 분류입니다. 평판 측량은 평판 측량의 목적에 의한 분류가 있고요. 평면 위치 결정 방법에 의한 분류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고요. 먼저 평판 측량의 목적에 의한 분류를 살펴보면 세부 도근 측량, 세부 지형 측량하고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다음에 평면 위치 결정 방법에 의한 분류는 방사법, 전진법, 교차법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또 교차법은 전방 교차법, 측방 교차법, 후방 교차법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산림 측량에서 최근에 평판을 사용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산림의 특성상 경사지가 많기 때문에 평판 측량의 오차가 크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차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숙련도가 없다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큰 오차를 가지게 돼서 우리가 측량의 의미가 없어지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측량을 배우는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가 될 것 같아요. 이 평판 측량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익히신다면 장비만 바꿀 뿐이지 이제 측량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평면 위치 결정 방법에 의한 분류, 방사법, 전진법, 교차법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사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혹시 광선법, 사출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유가 이제 뒤에 그림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한 지점에다가 평판을 설치를 하게 되고요. 네, 기계를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원하는 지점들을 이렇게 방사상으로 측량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측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방사법, 광선법, 사출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렇게 이제 한 지점에서 모든 지점을 다 바라봐야 되니까 장애물이 없고 비교적 좁은 지역이 적합할 테고요. 평판을 한 번 세워서 여러 점을 관측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측량 가능 범위가 한 방향선의 길이가 도상에서 10cm 이하로 지상 거리가 보통 한 50에서 60m 정도고 최대 100m를 넘지 않아야 되는 게 좋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줄자를 풀 수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줄자를 활용하시게 되는데요. 줄자 길이가 보통 한 30에서 50m 정도 되는데 줄자를 연결해서 측정하는 것 자체도 오차가 커지겠죠. 또 이제 우리가 망원 장비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망원경이라든가 이런 망원 LED가 있으면 좋은데 뭐 그런 제품은 없고요. 기본 LED를 이용하다 보니까 너무 멀으면 오차가 더 커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 100m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실습에서는 보통 최대 50m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요. 넘어간다 그러면 이 방사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자, 기계가 한 곳에 위치하면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오차 검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어요. 예. 자, 그래서 방사법 측량 순서를 살펴보면요. 왼쪽 이제 도형 같은 형태가 될 텐데요. 왼쪽에 이제 실제 그 도형을 A, B, C, D, E, F, G의 다각형을 우리가 이제 평판 위에다가 실제로 이렇게 그려 넣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임의의 지점 O 지점에다가 O를 선택해서 우리가 이거는 임의로 선택하는 거죠. 평판을 설치를 합니다. 여기에 뭐 할까요? 정준, 구심, 표정 작업들이 완료가 돼야겠죠. 근데 일단 여기서 가장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표정 작업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표정은 계략 평판의 위치를 도면을 그렸을 때 평판의 중심에서 잘 모양을 만들 수 있도록 평판을 방향을 틀어주는 방향이 될 테고요. 또 하나 자침을 설치를 해서 북쪽 방향을 표시해주는 무슨 얘기냐? 자침을 설치를 하게 되고요. 자침에 의해서 북쪽 방향이 이쪽이구나라고 이렇게 북을 표시를 해주는 과정을 이제 초기의 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점에다가 측침을 꽂습니다. 측량핀을 꽂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5점, 이제 지상점의 대문자 5점이죠. 대문자 5점에다가 우리가 구심을 해주는 거죠. 그죠? 구심기를 이용해서 구심을 해서 우리가 위치를 표시를 해야지 거기서부터 줄자를 거리를 측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5점에 이제 측량핀을 꽂고 작업을 합니다. 그다음에 A점에 세운 표척, A점에 세운 스타프가 아니 포를 시준을 하게 됩니다. 알리다드를 이용을 해서 시준을 하게 되고요. 네, 뭐 세부적인 엘리다드를 어떻게 시준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대면 수업할 때 실습을 직접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을 테고요. 네. 자, 그래서 OA 방향선을 도상에 작도를 합니다. 그래서 OA선을 이렇게 OA선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OA선을 작도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벗어나진 않겠죠?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우리가 기존 선보다 좀 길게 그리는 게 맞아요. 대략 이제 OA선과 라지 OA선과 연결이 되도록 이제 표시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OA까지의 거리를 줄자 등을 이용을 해서 아니면 뭐 광파거리계 뭐 다양한 장비를 이용해서 거리 측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엘리데드에 붙은 스케일을 이용을 해서 OA 지점까지를 체크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지우면 되겠죠? 나머지는 지우고 요 점에 아니면 이거 남겨둬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다음에 A점에다가 거리를 뭐 3.7m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마우스로 쓰는 글씨가 뭐 그렇죠. 원래 글씨도 잘 못 쓰는 판인데.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A점을 도상에다가 우리가 이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됐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B점을 시준을 합니다. B점에 폴대를 세우고요. 엘리데드로 시준을 하고 방향선을 그리고 직선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 마음이 비뚤어졌나? 자, 어쨌든 그 다음에 거리 측정을 한 이후에 또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겠죠. 거리를 표시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C점도 똑같습니다. 지상의 C점에다가 우리가 세우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뭐랍니까? 네. 방향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거리를 측정한 이후에 스케일로 정확한 거리를 C점을 표시한 이후에 우리가 작업을 마무리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 바퀴를 돌면 됩니다. 그러면 D, E, F, G까지 끝나게 되죠. 그러면 도상에는 방향선과 측점, 이제 결정된 스몰 a, b, c, d, e, f, g 점이 표시가 되어 있을 테고요. 우리가 또 거기에다가 거리를 표시해 놨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점들을 쭉 다 연결을 해주면 다 지우고요. 자, 이 점들을 이제 차례대로 연결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지형이 이제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측량 완료 후에 도상에 A, B, C, D, E, F, G점을 연결을 해서 다시 A까지 연결을 하겠죠? 연결을 해서 다각형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자, 단점은 뭐였습니까? 교차해서 측정하는 게 없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AF를 측정한다든가 뭐 BG를 측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오차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잘 맞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측정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측량이 진행돼야 되는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전진법입니다. 우리가 도선법, 절측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기지점에서 출발해서 기지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계를 설치한 기지점이고요. 출발해서 다른 기지점에 도착하거나 다시 출발점으로 폐합시키는 방법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지금 화면에서 볼까요? 자,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 끝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다시 측량을 또 이어서 자, 이 우리 화면을 이제 측량한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지점까지는 다 측량이 되겠죠. 여기는 안 보이네요. 가서 이렇게 다시 원래의 점까지 돌아온다. 이렇게 해서 측량하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계가
평판이 계속 움직여야 돼요. 여기에 평판을 설치하고 한번 봤죠. 그 다음에 기계가 다시 앞으로 이동을 해서 두 번째 자리로 가서 이제 훗이라고 그래요. 원래 기지점하고 표정을 해야겠죠. 표정을 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고요. 일치가 도상과 실제로 지형상의 선과 일치를 시킨 후에 다시 다음 측점을 관측을 하고 또 기계를 이동을 해서 또 후시를 보고 관측을 하고 기계를 옮겨서 후시 보고 관측하고 기계 옮겨서 후시 보고 관측하고 기계 옮겨서 후시 보고 관측해서 끝납니다. 이 중간에 정확한지 안 한지 보고 싶으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이제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본다든가, 네,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측량을 한번 해놓는다 그러면 관측을 해놓는다 그러면 나중에 점이 잘 맞는지 일치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미리 관측한 점들을 시준해서 오차가 있는지 없는지가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점과 정확히 일치하는 방향선을 걷을 때 딱 맞으면 내가 지금 측정을 잘하고 있는 거고요. 방향선이 어긋나면 제가 지금 측정을 잘못했든가 이전까지 측정을 잘못했든가의 방법이 됩니다. 일단 3점째부터 오차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앞에 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자, 측량 구역이 좁고 길거나, 그러면 이제 임도 같은 경우 될 것 같고요. 장애물이 많을 때 많이 활용을 합니다. 골목 같은 경우 이렇게 측량한다든가 이럴 때 바로 이런 전진법을 활용을 하겠죠. 자, 평판을 옮기는 횟수가 많으므로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죠?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옮길 때마다 뭐래요? 정준, 구심, 표정. 또 옮겨서 정준, 구심, 표정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대개 이 변의 수는 다각형을 만들 때 20다각형, 20각형 이상을 만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한 변의 길이도 보통 10에서 50m 정도가 보통입니다. 이거보다 더 길게 가면은 나중에 검사선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이렇게 너무 길어서 지금 이 지점에서 이 지점을 보기가 너무 멀어서 쉽지가 않죠. 장애물에 가려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짧게 측량하는 경우에 유용한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이 전진법은 단전진법, 복전진법이 가장 많이 쓰이고요. 거기에 이제 방사전진법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확한 측량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골조 측량에 주로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골조 측량이라는 것은 기준, 골조를 세우고 우리가 그 골조와 골조, 기준점을 정확하게 하는 측량에 활용이 되는데요. 평판을 이용해서 요즘은 골조 측량을 하지는 거의 않죠. 그죠? 이제 뭐 트랜시시라든가 아니면 토탈 스테이션, 광파기 이런 것도 광파장 측량 장비들을 이용을 해서 측량된 골조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측량을 진행할 때 활용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자, 단전지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A점에다 평판을 설치를 하게 되고요. 네. A점에서 뭐 지금 여기 내용에 생략이 되어 있는데 정중, 구심, 표정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죠? 도상의 A점, 측침을 세운 A점하고 그다음에 지상의 A점하고 일치시키는 작업들이 진행이 돼야 될 거고 수평도 맞춰야 되니까 되고요. 그다음에 표정을 통해서 우리가 방향, 모양을 대략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첫 측량이 시작되니까요. 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우리가 B점의 표척을 시준을 합니다. B점의 표척을 시준을 하고요. 그 방향선에서 AB를 이제 작도를 합니다. 방향선 AB를 계략 작도를 하고서 거리 측정을 해서 이제 실제 도상에서 B점을 확정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선분 AB를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C점으로 폴대를 옮겨서 설치를 하고요. C점을 바라보는 선을 긋고요. C점까지 거리를 측정한 후에 C점을 도상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평판을 이번에는 B점으로 옮겨도 되고 C점으로 옮겨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C점으로 옮겨 볼게요. 그럼 C점에 옮겨서 다시 정준, 구심, 표정 작업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도상의 스몰 ac와 CA죠. 스몰 CA와 지상의 CA 선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해야겠죠. 평판이 C점으로 가고요. 폴대가 A점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거꾸로 보는 것들을 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정 작업을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B점을 시준을 해서
거리를 측정해서 방향선 CB를 작도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아까 우리가 AB를 작도를 했으니까 CB가 이 CB 라인을 이제 우리가 폴대를 세워서 이렇게 시준을 하게 되면 우리 작도했던 B점을 통과하는 방향선이 나와야 되는 거죠. 측량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제대로 됐군. B 찍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돌아가면서 측량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상 AC 간에 시준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여기 뭐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있다든가 이래서 시준이 불가능한 경우는 A에서 취한 자침 방위를 그대로 거꾸로 갖다 놓고 활용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표정을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네. 측점에 의한 표정을 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나침반에 의한 자침에 의한 표정을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자침에 의한 표정은 오차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이 단전지법의 장점은 비교적 작업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많이 들지 않아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단점은 이런 자침에 의한 표정을 작업을 한다 그러면 오차가 한없이 커지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결국은 후시를 보면서 표정하는 과정을 우리가 자침으로 하냐 아니면은 실제로 LED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지점을 시준하냐에 따라서 정확도가 달라지게 되겠죠. 자, 이번엔 복전진법입니다. 엄청 힘들어요. 기기를 아까는 중간에 건너뛰고 갔었죠. A점에서 C점으로 바로 넘어가고 C점에서 뭐 2점이나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로 하면 되는데 복전진법은 모든 지점을 다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A점에 똑같이 평판을 설치를 하게 되죠. 평판 설치한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준, 구심, 표정 작업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B점. B점의 표척. B점에다 표척을 세웠죠. B점에 표척을 세우고 시준을 합니다. 그래서 방향선을 그리고요. 그 다음 방향선에 맞춰서 거리를 측량을 해서 측정을 해서 측정 거리만큼을 스케일로 표시를 해서 이제 B점, 도상의 스몰 B점을 확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스몰 B점까지 그립니다. 다음에 기계를 어디로 옮겨요? B점으로 옮깁니다. B점으로 옮긴 다음에 뭘 합니까? B점에서 거꾸로 이번에는 정준, 구심, 표정을 하는데 표정 작업은 기본에 했던 A점으로 옮겨서 A점에 폴대를 세우고 표정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표정이 완료됐으면 폴대를 C점으로 옮기고요. C점에서 다시 B점을 바라보고 표정 이제 측정을 시작을 합니다. B에서 C로 시준을 해서 거리를 측정하고 방향선을 그리고 거리를 측정해서 이번엔 C점을 확정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기를 또 C점으로 옮깁니다. 똑같이 C점에 설치를 하고 이번에는 B점으로 표정을 하든가 A점으로 표정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로 하시면 되는데 뭐 B점으로 표정을 하고요. 검사선으로 쓰죠. 자, B점을 표정한 이후에 완료가 되면 C점에서 기존 폴대 A점으로 폴대를 옮겨서 시준을 했을 때 C에서 A를 시준하면서 그린 연장선, 방향선이 도상의 스몰 A점을 통과하면 정확히 측량이 된 겁니다. 만약에 안 됐으면 수정을 해야겠죠. 자,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D점으로 옮기고요. D점에서 다시 2점으로 옮기고요. 2점으로 옮겼을 때 우리가 B점을 바라본다든가 아니면 C점을 바라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검사선을 설치를 해서 중간중간에 오차가 있는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방법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결국은 원래의 지점 A 지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뭐 이제 A 지점까지 완벽하게 거꾸로 이번에는 E에서 A를 측량을 했을 때 정확하게 연장선상에 A 지점이 떨어진다 그러면 측정이 가장 잘 안전하게 된 거죠. 그다음에 기기를 다시 A점에 마지막에 한번 설치하셔도 되고요. 설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으면 A점에 다시 기기를 설치한 후에 C점을 시준하거나 D점을 시준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라인이
연장선, 방향선상에 우리가 도상에 설치한 점들이 표시가 된다라고 하면 측량이 정확하게 됐다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측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사선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바로 지금 이런 점선이 검사선들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측량 중간중간에 이 검사선들을 확인을 해서 검사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측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D 지점에다가 검사선을, 검사선이 많아지면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정확해지는 정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B점의 연장선을 그리면 시준을 해서 이 도상에서 B점을 통과하는지 안 하는지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장점은 측량의 정확도가 좋습니다. 정도가 좋고 경계 측량 시에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계선을 만들 때 상당히 유용합니다. 단점은 외업을 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죠? 검사선을 계속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단전진법이냐 복전진법이냐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뭐라 그럴까요? 작업의 능률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술 수준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죠. 자, 이번엔 방사전진법입니다. 방사전진법은 복전진법과 방사법을 합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조금 애매해요.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뭐야, 이렇게 평판을 5번 옮긴다, 오각형에서 5번을 옮긴다 그러면, 복전진법으로 하면 되겠네. 아닙니다. 이건 복전진법이 아니고요. 항상 중심, 임의의 점 O가 항상 중심에 위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AO, BO, 구심할 때 CO, 그다음에 DO, 그다음에 EO 이런 식으로 구심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상의 중앙에 방향선만을 그려서 골조 측량을 수행하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재밌는 방법입니다. A점에다가 평판을 먼저 설치를 하겠습니다. 도상의 중앙점 O를 임의로 정해서 측침을 꽂고요. 지상 측점 A와 구심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B점과 E점 표척을 시준을 해서 우리가 방향선을 그리면 돼요. 여기는 이제 C점을 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도상에다가 우리가 B점, OB, 그 다음에 OE를 결정 후 작도를 하게 되죠. 거리도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 OA, 그 다음에 OE 이런 식으로 우리가 측정이 된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C점으로 옮겨 볼게요. B점으로 옮길게요. B점으로 평판을 옮겨서 도상의 O점과 B점을 다시 정확히 구심하고 측선 OB가 지상 BA와 일치하도록 표정을 하게 됩니다. BA, 실제로 BA죠. 근데 여기 이제 OB가 그려졌잖아요. 그래서 OB 라인하고 지상 BA하고 이제 일치하도록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랑 C랑 C점을 시준으로 하면서 도상의 C점을 결정 후 도상 OC를 작도를 하게 됩니다. 자, 동일한 방법을 이용해서 드디어 이 점에서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럼 도상에서 OA와 OE가 OA와 OE가 직선으로 일치하면 작업이 끝나는 겁니다. 스몰 OA하고 스몰 OE예요. 라지가 아니고 지상점이 아니라 도상점입니다. 도상점이 이게 직선에 위치하면 측정이 제대로 됐다라고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외업 종료 후에 이건 이제 외업이고요. 그러면 이제 다각형 모양이 그려져 있진 않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방향선만 잔뜩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방향선만 잔뜩 그려져 있는 거예요. 방향선하고 우리가 거리를 알죠. 그래서 임의의 점 A를 이제 실내로 들어와서 내업을 합니다. 외업 종료 후에 내업에서 그려진 방향선에 임의점 A를 표시를 합니다. A를 표시를 하고요. 이 A점에서 B점을 향해서 요 지금 평행하게 OB와 평행하게 라인을 긋습니다. 라인을 그리게 되고요. 평행선을 긋고요.
그다음에 측량한 거리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뭐 3m면 3m만큼을 측정을 해서 끊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분 스몰 ab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B점에서 다시 이번에는 똑같이 작도 후 측점 B를 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B점에서 이번에는 방향선 OC입니다. 그죠? 네, OC 방향으로 평행선을 똑같이 이 OC랑 똑같이 평행선을 그리게 되고요. 평행선을 그린 이후에 우리가 이제 스케일로 거리를 정확히 표시를 B점부터의 거리를 정확히 해서 잘라주면 그 점이 바로 이제 C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C점에서 다시 OD를 바라보고 평행선을 그리고요. 연장선을 그린 다음에 원하는 위치, 정확한 거리 위치에 이제 스케일 위치에다가 잘라주면 D점 만들어지는 거죠. 똑같이 이번에는 E점까지 D2점, O2점에 평행되는 선을 연장선을 그리게 되고요. 거리를 이용해서 잘라주면 2점이 확점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E에서 A로 평행선을 연장선을 그리면 A랑 A점과 겹치면 측량이 제대로 된 거죠. 그럼 거기 잘라내면 됩니다. 만약에 겹치지 않는다, 거리를 위해 잘라내면 이제 열려 있던가 다각형이 이런 식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됐던가 이제 개다각형이죠. 그다음에 거꾸로 우리가 측점에서 겹쳐서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만들어지는 부분들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측량이 잘못됐으니까 뭐 측점이 몇 개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은 실습을 목적으로 하고 숙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시 측량을 하게 되죠.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 이제 측량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측점의 위치를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반복하면 결국은 다각형 ABCDEA를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교차법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교회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방교차법, 측방교차법, 후방교차법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전방교회법, 측방교회법, 후방교회법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이 교회법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대부분의 측량이나 이런 과학 관련된 기술 관련된 용어들이 외국에서 이제 가장 먼저 일본으로 넘어왔다가 일본에서 우리말로 넘어오는 형태들이 많기 때문에 한자로 이제 변환된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라는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교차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책자나 아니면 다른 문헌이나 이런 곳에서 교차법, 교회법, 근데 제가 이제 교차법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까지도 저는 이제 교회법으로 강의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교차법이 교재 내용에서도 이제 바뀌게 되고 맞는 것 같아서 교차법이라는 용어를 활용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다른 곳에서 교회법을 봤다.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 아닙니다. 교차법하고 같은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전에 제가 그 학위 논문 쓸 때요. 그 용어 때문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 슈퍼바이즈드 클래시피케이션, 언슈퍼바이즈드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제 그 원격 탐사에서 분류하는 그 화소를 분류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해석하다 보니까 일본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이제 비교사 분류, 교사 분류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슈퍼바이즈드 클래시피케이션. 그래서 해석하면 교사 분류고요. 언슈퍼바이즈드 클래시피케이션, 비교사 분류라고 돼요. 우리말로 이제 지금 다른 용어로 이제 사용을 한다 그러면 교사 분류, 감독 분류죠. 슈퍼바이즈드 클래시피케이션. 그 분석자가 임의로 개입을 해서 이거는 A고 이거는 B야. 그래서 A그룹하고 B그룹을 만들어라고 하는 게 이제 감독 분류, 교사 분류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무감독 분류, 그다음에 비교사 분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감독자가 개입이 없이요. 분석자가 개입이 없이 컴퓨터 보고 야 알아서 비슷한 것끼리 그냥 모아봐. 그래갖고 모아놓은 거에서 이거는 A고 이건 B야 라고 나중에 결정하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석자가 개입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 감독 분류, 뭐 교사 분류, 그다음에 무감독 분류, 비교사 분류 이렇게 했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제 논문 제목이 이제 비교사 분류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월악산 살림의 뭐 비교사 분류, 식생의 비교사 분류, 원격 탐사를 이용한 비교사 분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교수님께서 교사도 필요 없는 비교사 분류를 수행하면서 왜 지도 교수가 필요하냐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뭐 이것도 비슷한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차냐, 교회냐, 뭐 의미는 같습니다. 한자를 써놓고 그 뜻풀이를 하면 같은 의미로 이제 전달은 되는데 이제 우리한테 쉽게 와닿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쉽게 와닿는 건 이제 교차가 되겠죠. 그래서 교차법 이용을 교차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방, 측방, 후방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고요. 전방교차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 점을 다 측정할 수 없을 때 거리를 측정하거나 보이지 않고 이제 보이기는 하겠네요. 건너갈 수 없거나 그래서 거리를 측정하기 힘든 경우에 만들어지는 방법인데요. 기지점에 평판을 설치해서 미지점 우리가 실제로 장비를 가지고 갈 수 없는 점의 위치를 구하는 방법이 전방교차법이 될 것 같고요. 측방과 후방교차법은 미지점에다가 평판을 설치를 해서 기지점을 거꾸로 이용해서 평판의 위치, 거꾸로 내 평판의 위치를 거꾸로 그려내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개 이상의 방향선을 교차를 시켜서 도상의 지상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방교차법은 하천이나 계곡 등의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적합하고요. 측방 또는 후방교차법은 측점이나 또는 도로점이 없는 장소에 이제 평판을 세워서 거꾸로 측량해야 될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전방교차법부터 알아볼게요. 전방교차법은 2개에서 3개의 측점, 기지점이죠. 알고 있는 점이죠. 평판에 세우고 이 지점에다 평판을 세우고 이들의 점에서 측정하려는 목표물을 시준해서 방향선을 그릴 때 그 교점으로 목표의 위치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삼각형을 만들고요. 삼각형의 한 변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변의 양쪽 끝 점에다가 평판을 설치를 해서 이제 모르는 미지점.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선은 알고 있어요. 측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두 지점의 는 이제 측량이 된 거고요. 그럼 평판을 여기다 놓고 뭐 이제 강 건너에 A 지점을 바라보고 그리고요. 다시 이제 B 두 번째 지점으로 평판을 옮겨서 거꾸로 또 시준을 하면 2개의 교차점이 결국 우리 아까 검사선 설치하는 거랑 똑같죠? 네, 이렇게 하면 위치가 확정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측량 지역이 넓고 장애물이 있어서 시준은 되나 거리 측정이 어려울 때 이용하면 좋습니다. 보통 교각은 30에서 150도 내에 3개의 방향선이 만들어지고요. 40에서 140도에 2개의 방향선 정도로 맞추는 게 좋고요.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90도에 가깝게 설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측량 순서를 보면 그림 보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더 쉬울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라지 P, 대문자 P와 대문자 Q 지상점은 어때요? 측량이 이제 가능한 거리, 이동하는 게 가능하죠. 근데 여기 하천이 있네요. 그죠? 하천 너머에 있는 A점은 우리가 줄자를 가지고 한 친구가 헤엄을 쳐서 아니면 뭐 보트를 타고 아니면 다리를 따라서 건너가서 넘어가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순서를 살펴보면요. 지상의 한 점 P에 평판을 설치를 합니다. 평판을 설치를 하고요. 측선 PQ를 따라서 정중 구심 표정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A, B, 뭐 그다음에 C도 어디 있을까요? C까지 이렇게 이제 쭉 해서 선을 그리면 작도를 합니다. 그래서 스몰 PA, PB, PC 등을 도면에 작도를 하게 되고요. 거리 측정은 못한 거죠. 그다음에 지상의 Q점으로 Q점을 이제 시준을 해서 거리 측정으로 도상의 이제 Q점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라인은 우리가 실제로 거리도 알고 제대로 그려져서 도상에 확정된 Q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Q로 넘어갑니다. 이제 평판을 Q로 옮겨서 도상의 Q점과 실제로 지상의 라지 Q점을 일치를 시키는 표정 작업을 진행을 하죠. 정중, 구심, 표정 똑같이 진행을 한 다음에
자, 표정은 P점과 합니다. 그래서 지상점 P점과 도상의 스몰 P점을 일치시키는 표정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A, B, C 순서로 그리면 네, 교차점이 스몰 a 확정되고요. 교차점 스몰 b 확정되고요. 그다음에 스몰 c 확정되고요.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자, 이 전방교차법 간단해서 좋죠. 네. 우리가 갈 수 없는 곳도 측정을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 A점과 B점을 우리가 뭘로 하냐? 폴대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나무라든가 어떤 건물의 귀퉁이라든가 전봇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측정, 그러니까 시준을 대신하게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점이 생깁니다. 무슨 단점이 있습니까? 확인이 불가능해요. 이게 오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측방교차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측방교차법은 기지점 두 곳이 도상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미 측량이 완료가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미지점의 위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지점에서 미지점을 바라보고 전방교차법으로 그려도 되죠. 두 곳이 그려져 있으니까. 근데 미지점에다 기계를 놓고 거꾸로 두 개의 기지점 중 한 점의 평판을 세울 수 없을 경우에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설명이 복잡하죠? 간단하게 다시. 기지점 두 곳이 도상에 그려져 있습니다. 도상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뭐 평판이 있고요. 얘는 왜 연결이 안 될까요? 자, 평판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점 두 개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문제는 A 지점에는 평판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B 지점에는 평판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C 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A에서 C를 바라보고 시준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방향선을 그리게 되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C 지점에다가 평판을 옮겨서 표정을 하는 거죠. 정중구심 표정을 하는데 A랑 표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지점을 바라보면서 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교차점이 바로 내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임의의 점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요. C를 만드는데 구심을 여기다 했겠죠. 근데 이 점하고 바닥의 C점하고는 일치를 한다. 이렇게 이제 뒤에 아마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산이나 언덕 등 능선을 따라서 평판 측량을 수행하는 경우에 상당히 유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방고차법 측량 순서를 보면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먼저 우리가 P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A 지점에다가 지상점 A 지점에다가 평판을 설치를 하고요. 도상기지점 A와 지상기지점 A가 수직선상에 있도록 정중구심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P점이 만들어진 지상 P점을 시준해서 도상의 P점과 AP를 작동하게 됩니다. 그럼 점은 알고 있으니까 이제 라인만 그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쭉 그려서 거리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딱 측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점으로 넘겨가요. P로 가서 이렇게 하면 이제 전방 교차가 되는데 이제 그게 못하니까 B로 넘어갑니다. 자, 지상 B점을 시준해서 일단 B점을 시준을 해서 방향선 AB-를 작도를 하고요. 다시 이번엔 B점으로 평판을 옮깁니다. 평판을 옮긴 이후에 거꾸로 B-점하고 A점을 실제 A, B하고 표정을 해서 맞추는 거죠. 평판이 일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P점을 바라봐서 도상 P점의 LED들을 이용해서 P를 시준하고요. 방향선 PB를 작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방향선 A, B-와 PB의 교점이 바로 지상점 B점, 도상점의 B, 지상점의 B가 확정이 됩니다. 이 도상점 B와 임의로 구심한 B점은 일치하게 되고요. B점이 바로 구하고자 하는 평판의 위치가 됩니다. 도상에서. 그래서 이런 측방 교차법도 방향선만으로 미지점을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 기지점을 이렇게 시준, 뭐 Q점을 시준하거나 이런 식으로 반복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차를 어느 정도 보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비가 왔죠. 원래 측량 시간에는 전통적으로 비가 오면 여러분들 뭐 예전에는 수강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였어요. 한번 20명 정도 이렇게 수강하고 이럴 때는 여러분들하고 예전에 지도 교수님도 그러셨고 저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뭔가를 먹던가 아니면 막걸리를 한잔 비 오는 날은 막걸리의 파전이죠. 그죠?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요즘 못하죠. 네.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수업은 조금 일찍 끝내드리고요. 네, 원래 이제 후방교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후방교차법이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후방교차법은 다음으로 넘기기로 하고요. 네, 오늘은 비도 오고 기분도 그렇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좀 그렇고 네, 그래서 나가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뭐 파전에 막걸리 하세요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집에서 네, 차분하게 파전을 먹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과제 드릴게요.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캠퍼스에다 올리시면 됩니다. 시호삼각형, 후방교차법에 이제 나와요. 그래서 시호삼각형이 뭘까요? 시호삼각형이 발생하는 이유, 그다음에 시호삼각형의 조정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해서 잘 정리를 하셔갖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워드로 작업을 하셔도 아래 한글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제가 뭐 그렇게 해도 된다고 지금 말씀은 드렸는데요.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쓰셔서 작업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이 어디 있는지 저 책이 없어서 도서관 가야 되는데 도서관 가실 필요는 없어요. 네, 서핑 더 인터넷 하시면 됩니다. 네. 인터넷 서핑을 하시면 네, 인터넷의 바다에서 헤엄치다 보면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호삼각형이 뭐고 어떻게 하면 조정할 수 있을까를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다음 주 수업을 진행하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오차를 보정하는 과목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기억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제출 방법 및 기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위의 내용, 시호삼각형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서 이해하시고 한글 문서 파일로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자, 한글 문서 파일 불편하다 그러면 네, 펜으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네, 펜으로 쓰시고 일일이 그 삼각형도 그리고 뭐 이런 작업을 하셔갖고 네, 어떻게 그다음에 그걸 못 내죠. 네, 스캔 받으라 그러면 스캐너 사야 돼서 안 되겠죠. 네, 스마트폰으로 잘 찍어서 한 장 한 장 찍어서 네, 그러면 사진이 여러 장 되는데요. 압축하셔서 네, 제출하시면 되겠죠. 묶어서 네, RGB나 이런 걸로 압축하셔서 제출. 기한은 4월 24일 오후 1시 이전 다음 주 수업 강좌가 올라가기 전까지 준비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 캠퍼스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자, 오늘 그 강의 내용에 나왔던 그림들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뭐 지금 참고문헌의 내용들에서 이제 스캔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평판화 관련된 거는 아마 그 이재기 님이 쓰신 측량학에서 형설출판사 측량학에서 많은 내용들이 사진들이나 그림들이 들어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권태호 님이 쓰신 교수님이 쓰신 산림 측량학을 기준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후방교차법과 평판의 오차들을 정리하는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